반갑습니다. 김임순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 산모작 시대 시니어 생애설계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했고요. 바로 전에 저도 인생 2모작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인생 3모작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모작, 2모작, 그리고 3모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모작은 주된 직업 시기를 의미하고 있죠. 주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요한 경제활동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죠. 저는 1모작에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됐죠. 바로 전에 저는 인생 2모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즉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모작은 은퇴 후에 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었었고 저는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 70대까지의 제2의 경제활동 그리고 취미활동 기간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기였고 저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모작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공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대 이후에 다양한 활동, 봉사하는 것들, 지혜를 나누는 것들, 이런 시기인데요. 의미 있는 삶의 완성을 이루는 시기이고 저에게는 감사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70대 현역 사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 현역 사회를 목표로 해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세이코 마트에서는 70세 이상 택배기사가 2,000명 이상 고용돼서 일하고 있고요. 나카시마야에서는 80대 패션 모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미스 스마토모에서는 65세 이상 전문직 재고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신중년 전환 정책이라고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4050 신중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중년 경력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만 45세부터 65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하고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입니다. 전국의 80개 센터에서 무료 취업 상담도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특히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고 진화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 대상 무료 취업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자신이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하고 있었던 것을 벗어나서 인공지능 분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인데요.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를 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시니어들이 창업 성공을 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매커피라고 많이 아시죠? 저도 가끔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카페 창업을 하면서 월 매출 1,500만 원을 달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직 엔지니어인 71세 어르신은 3D 프린팅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실버쿡이라고 해서 온라인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익 300만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창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재창출하는 것, 새롭게 창출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도 산모작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펜으로 적어볼 때 그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인지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에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셨나요? 저도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지면서 생활비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인간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창 일할 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 후에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친해오던 여고 동창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만난 분들, 그리고 일할 동안에 아주 서로 도울 수 있었던 그런 관계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인간관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새로운 배움에 투자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배웁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3시간은 새로운 배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직접 교육장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스터디 모임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교육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새로운 것이 우리 나이에 필요할까요? Yes,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5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새 웰다잉 공부를 하고 웰다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곡선 해보신 적 있죠? 사실은 할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의 인생 곡선 실습을 했습니다. 삶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이죠. 가로축에는 나이를 쭉 표시합니다. 그리고 0세부터 현재, 미래까지 나이 순으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세로축에는 행복도를 표시하는 거죠. 행복했던 순간은 위로, 힘들었던 순간은 아래로 연결하면 나의 삶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전환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을 곡선 위에 강조하는 거죠. 저는 제일 처음에 7살 때 점을 찍었습니다. 나의 7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 예뻤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율동도 잘하시고 피아노, 풍금, 그 당시는 풍금이었죠. 풍금도 잘 치시고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7살의 나이에 나도 선생님이 돼야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던 순간, 그 순간에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 순간의 점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렇게 나의 삶에서 중요했던, 너무나 좋았거나 너무나 어려웠던 순간들을 표시하면 그 사이클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환점을 찾아보기인데요. 58세인 경우 대기업을 퇴직한 후에 우울감 때문에 상당히 낮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자분인데 불구하고 요리에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요리를 배우고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재미있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는 이제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고 현재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52세의 여성인 경우인데요. 이혼 후에 너무나 절망적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순간을 딛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했던 것을 살린 거죠. 현재는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제2의 인생을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교수로 은퇴 후에 생애 설계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컴퓨터 공학을 했기 때문에 IT 전문가로 재교육을 받고 인공지능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타겟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 있었지?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열정과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생각으로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필과 종이 한 장으로도 충분히 인생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 어떤 재능이 나에게 있었지? 내가 경험한 분야 중에는 어떤 것을 내가 잘했지? 라는 것들을 적어보면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동 중에는 지금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적어보고 선택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돈이 되는 일입니다. 인생 2막, 인생 3막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인생 2막, 3막을 새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만의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 2막, 인생 3막을 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자유와 독립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유대도 생각해 봐야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족들과 서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아닐 수도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적 성장과 배움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공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했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깨닫게 되고 체득된 것은 사회 기여와 봉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건강과 웰빙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예스. 우리의 선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웰빙과 웰다잉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준비를 할 때 핵심 4대 영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재정 영역, 건강 영역, 활동 영역, 관계 영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재정 영역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영역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활동 영역은 의미 있는 활동과 취미를 통한 자아 실현인데요. 미술,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그 분은 크레파스나 이런 도구들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임 이후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제주도까지 가서 활발하게 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정년 퇴임 이후에 더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영역인데요. 가족과 친구,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재정 설계에서는 우리가 연금 3층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근로를 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준비된 경우에 훨씬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IRP나 연금 저축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정 설계의 핵심은 투자와 절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들어온 인풋, 소득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투자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측면도 한 번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TF를 활용한 저비용 분산 투자가 있고요. 배당주 투자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주식, 채권에 적절하게 자산 분배를 하는 것들도 있죠. 실제 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과 의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게 불안정하지 않은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절세 전략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할 때 세제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년에 700만 원 정도 한도의 세액 공제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설계를 실제 성공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세인 남성이신데요. 회사원 시절부터 ETF와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은 열심히 정보를 검색하시고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과 합쳐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핵심 전략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년 이상 월 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분이 정확한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평균 4%에서 5%가 유지됐다고 하네요. 또 한 케이스는 여성분이세요. 62세인데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전략을 선택하셨어요. 국민연금과 함께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셨죠. 핵심 전략은 50대에 소형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해서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고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예금이 최고의 은퇴 자산이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력 예금이 최고의 은퇴 자산이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60대부터 운동 습관이 70대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근력을 유지하는 핵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근력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고 하루 30분 이상 걷고 유연성이나 균형감을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은퇴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 설계 핵심 중에는 뇌 건강과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하죠. 요새 치매로 너무 슬프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젊은 날 일했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이제 노후를 잘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요? 예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지 훈련을 하고 잘 자는 것, 수면 관리를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정서 관리를 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꾸준히 해서 혼자만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지훈련의 경우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우리 영어를 배웠지만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일어를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퍼즐 풀기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악기 연주를 배우는 거죠. 우리 시니어들 요새 보니까 새롭게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요. 우쿨렐레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뇌 자극을 활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치매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서 관리 부분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
마음 챙김 같은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스트레스 관리의 기법으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증 현상부터 나타난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뭔가 삶에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고 할 때 이런 뇌 건강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수면 관리인데요. 양질의 수면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저도 한창 일할 때는 새벽 2시에 잠이 들기도 하고 새벽 4시에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나 인생 2막 3막을 공부하면서 이건 나에게 치명적인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에 잡니다. 그리고 7시간 내지 8시간을 충분히 잡니다. 만약에 11시에 잠이 들게 된다면 1시간을 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런데 잠잘 때 우리 젊은 날에는요, 붉은 등 옆에 켜놓고 잔 적 있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잠잘 때는 완전 소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교류가 매우 필요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제가 광운대학교 시민대학에서 인공지능 강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두 번째 강의에 오셔서 저를 너무 반갑게 보시는 거예요. 직접 와서 손도 잡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2번, 3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첫 번째 시간에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고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올 때 이 아이랑 대화를 했다는 거죠.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 너무 슬퍼. 그러면 그 아이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제대로 된 파트너가 돼주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용하고 있으시겠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외로웠던 게 싹 가셨대요. 그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들은 그런 분들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고립을 방지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설계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하는 것이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워치로 걸음 수를 측정하는 것, 심박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 그리고 수면 패턴을 추적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현대적인 것들을 이용하면서 내가 어떤 사이클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건강관리 앱인데요. 식단을 기록한다든가 운동 일지를 쓴다거나 복약 알림과 같은 일상 관리를 합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먹게 되는 약이 있는데요. 그것을 먹으면 몇 시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원격 의료 서비스이죠. 이것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첨단 디지털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상 진료로 편리하게 의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설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을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재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 부족으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죠. 주 1회 가족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 손자녀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저를 지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된 우정 되살리기입니다. 학창시절이나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인데요. SNS를 통해서 옛 친구 찾기도 가능해졌죠. 또 동창회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친했던 절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 친구가 보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찾았는데 보물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전화하고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이 증가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새로운 만남인데요. 이렇게 낯선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시죠. 관계 설계의 핵심 두 번째는 디지털 소통과 커뮤니티입니다. 디지털 소통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죠. 사실은 휴대폰은 이제 거의 나와 같이 활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보자라는 것입니다. SNS나 화상통화로 가족과 지인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 특히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또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찾기인데요. 복지관, 주민센터, 50플러스 센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50플러스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싶었던 것,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 저도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50플러스 우수 강사가 됐어요. 저는 그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했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간다고 하는 자기 확신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동호회 활동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설계 핵심의 4대 활동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까요? 크게 4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취미 활동, 경제 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 활동은 어떤 걸까요? 평생교육원이나 50플러스나 그 외에도 디지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 강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배움과 커뮤니티 형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측면에서는요,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인데요. 페이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상외로 기쁨이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사회 기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만한, 시도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인데요. 예술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예술에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젊은 날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동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저 혼자 즐겼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바로 1년 전에 노래 하나를 취입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저의 인생 스토리를 담아서 작사가가 만들어줬고요.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고 제목은 주인공은 너라는 제목으로 음악 음반을 냈습니다. 너무 기뻐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도 하고 싶었던 잠재의식에 있었던 것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새로운 그런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또 취미 활동 중에는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여행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 활동인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기에 적합한 직종이 있을까?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혹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문으로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동 설계의 핵심이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죠. 디지털 노마드 시니어. 들어보셨죠? 디지털 기술로 일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여행하면서 일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니어 디지털 노마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67세 남성인 경우는 제주도에 정착을 했어요. 원래 거기가 자기의 고향은 아니었죠. 그러나 프리랜서 번역가로 제주도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희 씨, 여성인데요. 60대입니다. 여행 블로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59세의 경우는 온라인 명상 강사로 명상을 주제로 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은퇴 목표는 무엇일까요? 특히 은퇴라고 하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재정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매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그것을 12개월로 환산하고 예상 은퇴 기간을 몇 년으로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의 은퇴 자금이 필요할까를 펜을 들고 적어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과 연금을 종이 한 장에 써보는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산을 평가하고 어떻게 부족한 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족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본다면 현재 자산은 얼마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족액이 얼마인데 남은 준비 기간은 얼마이지? 이렇게 환산하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연금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생활비 계산 워크북을 보면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젊은 날의 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교통비나 통신비, 여가와 문화생활, 그리고 보험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어보고 필요한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 2막, 인생 3막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행복한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그렇다면 행복한 원칙이 있을까요? Yes,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매일 3가지 감사 일기를 쓰세요. 행복해집니다. 짧게 쓰셔도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만난 사람들, 정말 의미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젊은 날은 계속 확장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경험 중심의 미니멀 라이프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감을 나의 행복 원칙에 넣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 속에서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은 인생 3막,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무리로 행복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좀 더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